서울 강남구 한 조용한 주택가, 그곳에 김효중 씨가 평생 일궈온 작은 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몫으로 시작해서 작은 건설업체를 운영하며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운 시절에도 절대 남을 속이거나 부정한 일은 하지 않았고, 오직 아들 세혁이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쳐왔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현장에 나가고 밤늦게 돌아와서도 아들의 숙제를 봐주고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어린 세혁이가 아버지가 늦게 들어오면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너무 늦게 와요. 저녁도 안 드시고 라고 하면 김효중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다. 아빠가 열심히 일해서 세혁이 좋은 대학 보내야지 라고 말이죠. 그런 아버지의 희생 덕분에 김세혁은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해외 대기업의 전략기획본부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비록 멀리 있어서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가끔씩 걸려오는 전화에서 들리는 아들의 목소리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아버지 잘 지내세요? 몸은 괜찮으시죠? 라고 물어보는 세혁에게 김효중 씨는 언제나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럼 아빠는 괜찮다. 넌 몸 조심하고 일 너무 무리하지 마라 라고 말이죠. 그리고 몇 년 전 세혁이가 소정이라는 여자와 결혼한다고 했을 때도 기뻤습니다. 아버지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라고 세혁이 말했을 때 김효중 씨는 그래. 어서 데려와라. 아버지가 한번 봐야지 라고 했습니다. 처음 며느리를 만났을 때 그녀는 참 공손하고 다정해 보였거든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세혁이가 항상 아버님 자랑만 해서 꼭 한번 뵙고 싶었어요. 라고 인사하는 소정을 보며 김효중 씨는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시아버지께 정중하게 인사드리고 음식도 정성스럽게 차려주고 병원에 가실 때도 함께 따라가겠다고 했습니다. 아버님 혼자 병원 가시면 안 되죠.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라고 하는 소정의 모습에 김효중 씨는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김효중 씨는 그런 며느리가 고마웠습니다. 아들이 멀리 있어서 자주 찾아오지 못하는데 며느리라도 가끔 안부를 묻고 챙겨주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 그렇게 순탄하기만 할까요? 김효중 씨에게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오랜 현장 일로 무리했던 몸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처음엔 소화불량 정도로 생각했는데 통증이 심해져서 병원에 갔더니 담낭에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의사는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했고 김효중 씨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나이도 70을 넘었는데 수술을 받아도 괜찮을지, 혹시 무슨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지 말입니다. 하지만 수술을 미룰 수는 없었습니다. 며느리 소정은 그때도 참 다정했습니다. 수술 전날 병원에 와서 밤새 지켜주고 수술 당일에도 수술실 앞에서 기다려 주었습니다. 김효중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역시 며느리를 잘 얻었구나. 수술 자체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의사도 잘 되었다고 했고 회복만 잘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후유증이 생겼습니다. 말을 제대로 하기가 어려워진 것입니다. 머릿속으로는 분명히 알고 있는데 말로 표현할 때는 더듬거리거나 단어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높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며느리 소정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시아버지를 걱정하는 며느리의 마음인 줄 알았습니다. 소정은 김효중 씨의 말이 어눌해지자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의사에게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혹시 치매는 아닐까요? 갑자기 말씀도 못하시고 기억도 가물가물하신 것 같은데요. 라고 말했습니다.
의사는 수술 후유증일 뿐이라고 설명했지만 소정은 계속해서 치매 검사를 받아보자고 했습니다. 아버님, 한번 정밀 검사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요즘 치매는 조기에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라고 계속 권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턴가 병원에서 보호자 역할을 자처하며 주치의와의 면담도 혼자서 하려고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시아버지 상태가 안 좋으셔서 제가 대신 얘기를 들어야겠어요. 라며 김효중 씨를 병실에 혼자 두고 의사와 이야기하려 했습니다. 김효중 씨는 점점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자신을 보는 시선에서 따뜻함이 사라지고 마치 귀찮은 짐을 보는 듯한 냉정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자꾸만 집 이야기를 꺼내는 것도 신경에 걸렸습니다. 아버님, 요즘 재개발 소식 들으셨죠? 우리 동네도 곧 재개발된다고 하던데요. 집값이 많이 오를 것 같아요. 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동네 소식을 전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자꾸만 집 평수나 대지 면적, 등기부등본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턴가 김효중 씨의 통장이나 인감도장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김효중 씨가 수술로 입원해 있는 사이 소정은 더욱 적극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직원들에게 자신을 주 보호자라고 소개하고 모든 결정을 자신이 내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김효중 씨 몰래 의사에게 가서 치매 진단을 받을 수 있냐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이상한 점은 소정이 김효중 씨의 개인 물건들을 자꾸만 챙기려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갑, 휴대폰, 심지어 중요한 서류들까지 모두 자신이 보관하겠다고 했습니다. 안전하게 보관해 드릴게요. 병원에서는 분실 위험이 있으니까요. 라며 그럴듯한 이유를 댔지만 김효중 씨는 뭔가 석연치 않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병원에서 김효중 씨를 돌봐주던 간병인 정가은 씨가 어느 날 조심스럽게 귓속말을 했습니다. 어르신, 조심하세요. 며느리분이 이상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가은 씨는 간병인으로 일한 지 10년이 넘은 베테랑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런 그녀의 눈에 소정의 행동이 수상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어르신, 제가 어제 1층에서 며느리분을 봤는데 낯선 남자와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대화 내용이 라며 말을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치매 확정받으면 쉽게 할 수 있다. 보호자 서류만 잘 만들면 된다. 연명치료 거부 동의서만 받으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라고 했습니다. 김효중 씨는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말이야? 가은 씨 확실해? 라고 하자 가은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제가 분명히 들었어요. 조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김효중 씨의 혈압이 확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침착하게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자신이 잘못 들었을 수도 있고 간병인이 오해했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이후로 며느리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해 보니 정말로 수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소정은 김효중 씨가 치매에 걸렸다고 주변에 말하고 다녔습니다. 병원 직원들에게도 다른 환자 가족들에게도 시아버지가 치매에 걸리셔서 걱정이에요.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꾸만 의사에게 치매 진단서를 받을 수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소정이 김효중 씨의 재산 목록을 작성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간병인 가은 씨가 우연히 목격한 일인데 소정이 김효중 씨의 가방을 뒤져서 통장 사본이나 부동산 등기부등본 같은 것들을 복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낯선 남자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얼마나 되는지 계산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며느리의 계획이 점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김효중 씨가 가진 집은 재개발 지역에 있어서 보상금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오래된 단독주택이지만 위치가 좋아서 시세가 많이 올랐고 재개발이 확정되면 더 큰 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모은 예금과 다른 부동산을 합치면 적지 않은 재산이었습니다. 소정은 시아버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본인이 보호자가 되고 재산을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 같았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연명 치료를 거부하는 동의서까지 받아서 시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시기를 바라는 것 같았습니다. 김효중 씨는 분노했지만 동시에 무서웠습니다. 자신의 말이 어눌하다 보니 누가 믿어줄까요? 아들은 멀리 해외에 있어서 당장 도움을 요청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소정이 이미 주변에 자신이 치매에 걸렸다고 소문을 퍼뜨린 상태였기 때문에 설사 자신이 무슨 말을 해도 치매 환자의 헛소리로 치부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간병인 가은 씨가 도움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어르신, 저도 이런 일을 여러 번 봤어요. 하지만 증거가 있어야 해요. 녹음기를 준비해서 며느리가 하는 말을 녹음하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김효중 씨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런 게 괜찮을까? 혹시 들키면 어떡하지? 라고 하자 가은 씨가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작은 녹음기니까 들키지 않을 거예요. 어르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해요. 라고 했습니다. 가은 씨는 작은 녹음기를 구해와서 김효중 씨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병원 보안팀과 간호사들에게도 상황을 알려놓았습니다. 김효중 씨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치매 환자로 보고 있다면 그 연기를 계속해주기로 한 것입니다. 평소보다 더 어눌하게 말하고 기억이 가물가물한 척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나는 왜 여기 있는 거지? 하면서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소정은 그런 시아버지를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역시 치매가 맞네요. 빨리 진단서를 받아야겠어요. 라고 혼잣말했습니다. 하지만 김효중 씨의 연기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소정이 방심하게 만들어서 결정적인 증거를 잡으려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치매 연기를 계속하면서 소정의 행동을 관찰했습니다. 소정은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김효중 씨 앞에서도 전화 통화를 하며 재산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 언제쯤 서류를 정리할 수 있을지 계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간병인 가은 씨가 또 다른 정보를 가져온 것입니다. 며느리 소정이 그 낯선 남자와 단순한 공범이 아니라 연인 관계라는 것이었습니다. 가은 씨가 병원 로비에서 목격한 바로는 두 사람이 매우 친밀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 심지어 몰래 입맞춤까지 하는 것을 봤다고 했습니다. 즉, 소정은 김세혁과 결혼한 상태에서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고 그 남자와 함께 시아버지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효중 씨는 아들 세혁이 얼마나 배신감을 느낄지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당장의 위험부터 벗어나야 했습니다. 소정의 계획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며칠 후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소정이 낯선 남자와 함께 병실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 남자는 자신을 김세영라고 소개하며 김효중 씨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저 세혁이에요. 기억 안 나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효중 씨는 그런 아들이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속으로는 분노하면서도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누구라고? 나한테 아들이 있어? 라고 하자 소정이 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아버님 치매 때문에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준호는 아버님의 아들이에요.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김준호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아버지, 제가 김세혁이에요. 가짜 아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 김준호는 소정의 내연남이었습니다. 둘이 짜고서 가짜 아들 행세를 하며 각종 서류를 처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김준호는 김효중 씨와 비슷한 성씨를 가지고 있었고 나이도 세혁과 비슷해서 아들로 가장하기에 적당했습니다. 소정은 이미 가짜 가족관계 증명서까지 준비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소정은 가짜 아들과 함께 연명치료 거부 동의서를 들고 왔습니다. 아버님, 이 서류에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아버님이 많이 아프실 때 무리한 치료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김효중 씨는 속으로 분노했지만 계속 치매 연기를 했습니다. 뭐가 뭔지 모르겠네. 찍으라고 하면 찍을게. 하면서 도장을 들려고 하는 척 했습니다. 소정과 가짜 아들은 서로 눈짓하며 만족해 했습니다. 김준호가 소정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됐어. 이제 서류 처리하면 끝이야. 라고 하자 소정도 대답했습니다. 응, 빨리 끝내자. 오래 끌면 진짜 아들이 올 수도 있어.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효중 씨는 몰래 녹음기를 작동시키고 있었습니다. 소정은 더욱 구체적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이제 치매도 심해지시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시니까 저희가 모든 걸 대신 해드릴게요. 재산 관리도 저희가 하고 병원비도 저희가 내고요. 라고 했습니다. 김준호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아버지, 제가 대신 모든 걸 처리할게요. 걱정 마세요. 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김효중 씨가 완전히 무력한 상태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정은 김준호에게 부동산 등기 이전은 언제쯤 할 수 있냐고 물었고 김준호는 서류만 준비되면 바로 할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김효중 씨의 장례식 준비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연명 치료를 거부하면 자연스럽게 상태가 악화될 것이고 그러면 모든 재산이 합법적으로 자신들 것이 될 거라고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김효중 씨가 갑자기 또박또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깐, 이 서류가 뭐 하는 건지 정확히 설명해봐. 그리고 당신은 누구야? 내 아들은 세혁이가 아니지 않나? 소정과 가짜 아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히 치매에 걸린 줄 알았는데 갑자기 정신이 돌아온 것입니다. 김준호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아, 아버지, 제가 세혁이라고요. 기억 안 나시나요? 라고 했지만 김효중 씨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아들 얼굴도 모를까봐. 넌 누구지? 왜 우리 가족인 척하고 있어? 라고 했습니다. 소정은 황급히 상황을 수습하려고 했습니다. 아버님 치매 때문에 기억이 안 나시는 거예요. 진정하세요. 라고 했지만 김효중 씨는 더욱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치매라고 누가 말했어? 나는 멀쩡해. 너희가 뭘 하려고 하는지 다 알고 있어. 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당황하고 있을 때 병실 문이 열리며 진짜 김세혁이 들어왔습니다. 간병인 가은 씨가 급히 연락을 취해서 해외에서 비행기를 타고 온 것입니다. 가은 씨는 상황이 심각해지자 더 이상 혼자서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김세혁에게 긴급히 연락했던 것입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라며 세혁이 병실로 들어오자 소정은 얼굴이 새하얗게 되었습니다. 김준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진짜 아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세혁은 상황을 파악하자마자 분노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아버지를 상대로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다니요.
그리고 옆에 있던 낯선 남자를 보며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왜 여기 있는 거죠? 라고 했습니다. 김준호는 말을 더듬으며 둘러댔습니다. 저, 저는, 그게, 라고 하자 세혁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당신 누구냐고요? 라고 했습니다. 김준호는 말을 더듬으며 둘러댔지만 이미 상황은 끝난 것이었습니다. 김효중 씨가 녹음기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여기 다 녹음되어 있어. 내가 치매 환자로 몰아가려고 한 것, 연명치료 거부 동의서 받으려고 한 것 가짜 아들까지 데려온 것 말이야. 라고 했습니다. 소정은 급히 변명하려고 했습니다. 아니에요. 오해예요. 저는 그냥 시아버님을 걱정해서 라고 했지만 녹음 파일에는 모든 대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김세혁이 소정을 보며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정아, 이게 다 무슨 짓이야? 내 아버지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하자 소정이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오빠 오해야. 정말 시아버님을 위해서 한 거라고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준호가 당황한 나머지 실수를 했습니다. 소정아 이제 어떻게 우리 계획이 다 들통났잖아. 라고 말해버린 것입니다. 세혁이 더욱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계획이라고? 너희가 무슨 계획을 세웠다는 거야? 라고 했습니다. 김준호와 함께 재산을 나누어 가지려고 한 계획, 치매 진단서를 위조하려고 한 시도, 연명치료를 거부해서 김효중 씨를 죽음으로 몰아가려고 한 음모까지 모든 것이 증거로 남아 있었습니다. 김세혁은 아내의 배신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김준호가 소정의 내연남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간병인 가은 씨가 목격한 내용을 전해 듣고 두 사람이 얼마나 오래전부터 이런 계획을 세웠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소정은 결혼 초기부터 김효중과 김세혁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고 김준호와 함께 치밀한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병원 보안팀과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간병인 가은 씨가 미리 연락해 놓았던 것입니다. 가은 씨의 증언과 녹음 파일, 그리고 병원 CCTV 등이 모두 증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소정이 위조한 가족관계 증명서와 각종 서류들도 발견되었습니다. 김준호의 신분도 조회해 보니 실제로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고 여러 번의 사기 전과가 있는 범죄자였습니다. 소정과 김준호는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나중에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바로는 두 사람은 이미 오래전부터 불륜 관계였고 김효중 씨의 재산을 노리고 이런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소정은 김세혁과 결혼할 때부터 시아버지의 재산에 관심이 있었고 김준호와 함께 구체적인 범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소정은 시아버지가 수술 후유증으로 말이 어눌해지자 이를 기회로 삼아 치매 환자로 몰아가려고 했고 김준호를 가짜 아들로 내세워서 각종 법적 절차를 밟으려고 했습니다. 만약 계획이 성공했다면 김효중 씨는 치매 환자로 분류되어 모든 권리를 박탈당하고 소정과 김준호가 재산을 관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연명치료 거부 동의서를 통해 김효중 씨의 생명까지 위험에 빠뜨릴 뻔했습니다. 재판에서 소정과 김준호는 사기 미수, 문서 위조, 가족관계 등록부 허위 신고, 재산범죄 등의 혐의로 실형을 받았습니다. 특히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라는 점에서 가중처벌을 받았습니다. 김세혁은 즉시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 그동안 소정이 빼돌린 돈들도 모두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다행인 것은 김효중 씨가 무사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간병인 가은 씨가 눈치채지 못했다면, 만약 김효중 씨가 기지를 발휘하지 못했다면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김세혁은 해외 직장을 그만두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곁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그리고 자신이 데려온 며느리가 아버지께 그런 끔찍한 짓을 했다는 충격에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옆에 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김효중 씨는 오히려 아들을 위로했습니다. 괜찮다. 내가 잘못이 아니야. 사람 마음속은 누가 알겠어? 이제라도 내가 돌아와서 다행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세혁이 아버지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절대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을게요. 해외 일은 그만두고 한국에서 일할게요. 라고 하자 김효중 씨가 대답했습니다. 고맙다. 세혁아, 아버지는 내가 옆에 있기만 해도 든든해 라고 했습니다. 김효중 씨의 몸은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수술 후유증으로 어눌했던 말도 재활 치료를 받으면서 점점 나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아들이 곁에 있다는 것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세혁은 한국에서 새로운 직장을 구했고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그동안 못다한 효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예전보다 훨씬 가까워졌습니다. 어려운 시련을 함께 겪으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간병인 가은 씨는 김효중 씨 가족에게 은인이 되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용기를 내어 경고해주지 않았다면 이런 해피엔딩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김효중 씨와 세혁은 가은 씨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가은 씨 정말 고맙습니다. 가은 씨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라고 세혁이 말하자 가은 씨가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일했을 뿐이에요. 어르신을 지키는 게 제 일이니까요. 라고 했습니다. 김효중 씨도 가은 씨에게 말했습니다. 가은 씨 덕분에 내가 살았어. 평생 잊지 않을게. 라고 하자 가은 씨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건강하시기만 하면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라고 했습니다. 가은 씨는 나중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간병인으로 일하면서 이런 일을 여러 번 봤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노인분들을 괴롭히고 재산을 빼앗으려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노인분들이 혼자 계시고 도움을 줄 사람이 없어서 당하고만 계세요. 이번에는 제가 용기를 낼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라고 했습니다. 인터뷰어가 물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목격했을 때 신고하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라고 하자 가은 씨가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닐까 싶어서요. 하지만 만약 내 아버지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었다면 생각하니까 용기가 났어요. 라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때로는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거나 몸이 불편해졌을 때 더욱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은 약한 상황을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려고 합니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치매나 중풍 등으로 판단력이 떨어진 노인들을 노리는 범죄자들이 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을 가장해서 재산을 가로채거나 불필요한 의료 행위를 강요하거나 심지어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노인 대상 범죄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가족이나 친척이 가해자인 경우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특히 재산 관련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않거나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 피해는 통계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효중 씨의 경우는 다행히 좋은 결말을 맞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알아보고 도움을 청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